자, 그래서 보면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파급효과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레온티오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거시경제학자인데요. 경제학자인데요. 대공황 이후에 어떤 그 미국의 그 산업 구조가 굉장히 커져요. 예. 그러면서 어떤 산업을 갖다 어떻게 정책을 갖다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걸 갖다가 이제 이 그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인풋 아웃풋 분석 해봤죠? 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인풋, 아웃풋, 어널리시스라고 불러요. 예. 해보신 분? 프로젝트 해본 적 없어요? 해보지 않았어요? 그 한국은행 그 CD 가지고 하는 거. 예. 예? 예, 그게 인풋 아웃풋 분석이에요. 예, 분석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뭐 인천 영종도에 무슨 저번 때 뭘 유치했다. 그래서 부가가치 효과가 얼마고 고용 효과가 얼마고 뭐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그 고용률이라든지 그리고 그 수입 대체율 그리고 텍스 그러니까 이 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어떤 그 지방 정부나 정부의 세수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산업별로 쫙 나눠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 6개 뭐 이렇게 뭐 6개 항목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무슨 뭐 아웃풋 뭐 인컴 그리고 뭐 하여라고 봐요. 예. 그래가지고 쭉 봐요. 근데 여기에 뭐냐면 그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에서 각각 산업별로 코드를 갖다가 만들어서 쭉 갖고 와요. 그럼 이게 뭐 한 108개짜리도 있고 그걸 갖다 더 대분류로 나누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광산업은 코드가 없어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관광산업이라는 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묶느냐가 지금 관건이겠죠. 예. 그래서 보통 보면 무슨 교통, 리테일, 항공, 그리고 숙박업 이런 거 그러니까 관련 있는 산업들을 갖다가 그걸 묶어서 그거에 대한 평균을 내 가지고 여기 쫙 각각에 나온 걸 평균을 내서 이 인풋 아웃풋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실무적인 어떤 그런 어떤 프로세스 과정이고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산업연관 왜 자꾸 이게 뜨죠? 이게 뭐냐면 아까 레온티오표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랬어요? 그 미국의 어떤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재편하는 것이 더 이게 유리한지 그 당시 트렌드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 유리한지 이런 걸 갖다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사항들은 딱 보면은 우리 한번 해보신 몰라요? 예. 보면은 여기 뭐 생산성 그리고 뭐 고용률 부가가치 환율 뭐 해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 랭킹이 나와요. 랭킹이 어떤 산업이 부가가치에는 1위고 어떤 사람이 고용률에는 1위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랭킹이 나와요. 예. 그러면은 각각 그 나라마다 뭐 지금 뭐 만약에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막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또 모두 또 따져야 돼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요. 고용률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최우선적으로 고용률하고 생산성 있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가장 그 유리한 그 산업이 무엇인지 이걸 갖다 계속 묶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할 때 요 고용률, 그러니까 고용률하고 생산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우리가 뭐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이요. 그때는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생산성도 많고 고용도 많이 돼요. 그건 다 해결했어요. 근데 임포트 레이트인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산업이 수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 산업이 잘 되긴 잘 되는데 수입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산업을 갖다가 1달러당 뭐 한 0.65센트의 수입률이 있어요. 어떤 산업은 1달러를 갖다가 그 1달러를 투입하는 그러니까 1달러를 갖다가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밖에는 수입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수입 대체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도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서 굉장히 그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수입 대체율을 갖다가 이제 그 수입 대체율이 낮아야 수입 대체율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료를 수입해다가 파는데 많이 남겨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90% 정도를 갖다가 돈을 쓰는 돈의 90% 갖다 수입을 하고 10%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수입해서 먹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수출해서 먹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 나라는 될 수 있으면 국산화율을 갖다가 굉장히 높여야겠죠. 예, 그랬을 때 여기 뭐 임포트 레이트 해가지고 이게 쭉 나와요. 여기 보면은. 예. 그건 이제 그것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그런 산업들은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던가 아니면 수입 대체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점수가 뭐 얼마 나오고 뭐 1달러당 얼마 그 뭐 100만 원당 몇 명의 고용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관광 산업이라든지 정책을 할 때 국가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뭐 그 지금 보면은 뭐 메가 이벤트 쪽을 갖다가 할 것이냐 아니면 의료 관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복합 리조트를 갖다가 할 것인가 뭐 이렇게 따질 때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나오는 률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 이제 나중에 좀 봐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두 번째 시간쯤에 제가 찾아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요. 지금 좀 찾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떤 거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이제 그 여러분들은 뭐냐면 요 각각 산업을 갖다가 어떻게 묶는 그러니까 논문에서는 근데 다루는 게 뭐냐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묶을 것인가가 문제고 그리고 요 계산 들어가기 전에 그 뭐 메가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뭐 컨벤션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1인당 지출액을 갖다가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 이게 여태까지의 하나의 관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편의점에서 뭐 사 먹고 이런 것까지도 잡는 것이냐. 근데 만약에 막 꽃박람회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건 꽃이라는 박람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꽃을 사간 거 이것도 관광 이런 그 마이 산업에 포함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1인당 지출액 곱하기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값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스폰서가 돈 낸 걸 갖다 포함을 할 것이냐 그리고 호스트가 지출한 것까지 포함을 할 것이냐 그리고 참가한 사람들이 쓴 돈 그리고 코워커가 쓴 거 그러니까 코어 투어들이 쓴 돈을 갖다가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지금 보면은 여러 지금 한국에서 나온 논문들은 기존에 있던 논문들이 그러니까 큰 지역을 갖다가 한국 전체가 아니라 이걸 갖다 뭐 지역적으로 또 나눠가지고 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 저자들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제가 보기엔 이런 정책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더 옳은 정책이냐에 따른 거 이거 2차 자료만 가지고 관광 정책하고 인풋 아웃풋 분석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좀 더 좋은 논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근데 이게 원래는 뭐냐면 옛날에 이게 한 16세기인가요? 16세기에서 먼저 이게 만들어진 논문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논문이 아니라 이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프랑스 수학자가 이렇게 무슨 산수표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기본적인 건 이제 행렬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왜 이 분필을 하나 만들 때 이 석회가루 재료 맨 처음에 석회가루가 있죠. 그 다음 공정은 뭐예요? 요게 사람들이 뭐 압축하는 프레스를 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고 열을 가하는 그런 기계에 대한 그런 노동과 뭘 또 투입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깍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앞에 그 프린팅을 해가지고 같이 상품화 시켜서 이렇게 하는 과정마다 뭐예요? 부가가치가 계속 붙죠. 예. 그리고 이럴 때마다 또 이 압축기 만들고 그 기계 만들면 또 기계 만드는 그런 과정 그쪽 라인에서 또 생기는 또 이러한 그 어떤 그 행렬적인 어떤 부가가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돈이 애디드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런 그 행렬식을 통해서 이걸 계산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걸 갖다가 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보면은 맨 앞에 이거 이론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 로그식하고 그 행렬식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로그식이 아니죠. 벡터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쫙 계산한 그 계산식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는 실무적으로 그걸 쓸 때 그거는 딱 보고 나면은 이거 뭐 논문을 이걸 어떻게 쓰냐면서 갑자기 확 좌절이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일단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그러한 거는 이제 계량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할 일들이고요. 예, 저희 관광 분야에서는 이제 다른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요걸 갖다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나라 그 국가 정책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항목이 지금 내가 변수를 뽑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그 관광 산업이 위치해 있는 것과 연결시켜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뭘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나중에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관광 개발 계획 및 정책 수립할 때 이러한 그 관광 경제학의 어떤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파급 효과도 정책 수립하는데 굉장히 연관성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보면은 뭐 공고가 나와가지고 어떤 그 보고서라든지 그거 조사해달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방자치대에서요. 보통 나라장터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 경제적 파급 효과하고 또 우리가 부효과하고 빈효과 해가지고 보통 이제 국제관광론 시간에 이런 논문, 그러니까 이런 그 이야기들을 다루는데 이것이 보통 경제적 효과예요. 이쪽은 사회, 문화, 그리고 환경. 그래서 이제 빈효과, 부효과 이렇게 나눠서 다루고 있는데 이거랑 섞어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개념 없이 해달라는 그런 지자체들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원래는 이 포션이 되게 크거든요. 이쪽은 이제 질적 연구고 이쪽은 이제 양적 연구에 속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이쪽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그 델파이 메서드라고 쓴 그 연구를 좀 보신 적 있으세요? 델파이 메서드요. 델파이 메서드가 뭐냐면 이제 그 전문가한테 앙케이트를 갖다 몇 라운드를 돌려가지고 계속 수렴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런 그 경제적 파급 효과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공식하고 그런 지표 보는 게 잡혀 있잖아요. 그죠? 아까 부가가치 지표를 보고 무슨 지표를 보고 지표가 잡혀 있어요. 인덱스가 잡혀 있다고요. 근데 사회적인 어떤 효과라든지 문화적인 효과라든지 환경적인 효과라든지 보통 관광 개발할 때 정책 수립할 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보통 질적인 연구를 만약에 그 어떤 영향력을 갖다 본다. 그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서 본다 할 때 사회적 효과에 대한 걸 갖다 보통 소셜
임팩트 어서시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문화적 효과는 그 컬처럴 임팩트 어서스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요 키워드를 넣으면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관련 논문들을 관련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지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인풋 아웃풋 분석에서의 어떤 부가가치라든지 인컴이라든지 뭐 이런 지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뭘 써야 되는,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어디에 뭘 어떻게 해서 정확히 써야 되는 그런 지표가 없는 거예요. 옷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해요? 줄자를 재고 이게 인치로 잴 것인지 센치로 잴 것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가 뭐 가봉을 한다 그러나요? 그죠? 그런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가 있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갖다가 재는 데서는요. 그죠? 만약에 고용률이라든지 뭐 부가가치를 본다면요. 근데 여기는 사회적 평가 지표를 갖다가 만약에 관광 분야에 한다. 그랬을 때는 그 지표가 지금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델파이 메서드를 통해서 전문가들한테 그럼 과연 어떠한 지표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건지, 만약에 관광 평창 올림픽을 갖다가 열었을 때 이것이 사회적 영향력을 갖다가 어떻게 끼친다 할 때 어떤 것이 지표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한 30명 정도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수렴을 해서 공통적인 의견을 요구 나왔으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또 보내고 다시 또 수렴을 해서 또 보내고 해서 그 지표를 가지고 이제 이러한 양적인 인덱스를 만드는 거죠. 다시.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비슷해요. 여러분들 보면은 어떤 설문지 만들 때도 어떻게 해요? 뭐 만족도 조사한다 그랬을 때 기존에 누가 만들어 놓은 그 만족도뿐만 아니라 그 플러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만족도에 대한 설문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집어넣어 보고 새로운 스트럭처를 만들어 가지고 설문지를 개발을 하잖아요. 아니면 그런 그 만족도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여기에 빠진 것이 있으면 좀 첨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든지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질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인덱스를 개발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러한 그 관광 개발 계획 및 정책 수립을 할 때 요새는 이런 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거 또 굉장히 요구들이 많이 들어와요. 프로젝트를 할 때.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논문을 갖다 또 쓰려면 이런 그 어떤 질적 연구에서 어떤 메서드를 써서 그것을 갖다 다시 양적인 어떤 계량안을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지, 넘버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이 사회 문화 같은 경우 보면은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그냥 환경 영향 평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뭐 녹색 개념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환경 영향 평가할 때 그 사회나 문화적 어떤 그 인덱스를 갖다가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역시 어떤 그 회사, 그죠? 비즈니스 이코노믹스에서 그런 걸 쓰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계량 경제학 광부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국가 그리고 지역 단위 관광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수학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분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인풋 아웃풋 분석 있죠. 예. 그것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산업 연관 분석해가지고 각 산업관에 그죠? 어떻게 묶어서 관광 산업을 갖다 볼 것인지가 이제 관광 산업은 굉장히 관건이고요. 이제 위성 계정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그 GDP를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어떠한 그 관광 계정에서는 어떤 식 그 부가가치에 따라서 그 관광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한 5년 6년 전에서는 이제 관광공사에서 이런 걸 많이 달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관광 순수 분석 해가지고 이것은 아까 요거랑 좀 연관되는 개념인데 아까 제가 여기 그 인풋 아웃풋 분석할 때 이 위에 있는 뭐 부가가치니 뭐 인컴이니 그 얘기했었죠. 이것이 하나의 그 승수가 주어져 가지고 거기에다가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어떤 그 멀티플라이 어떤 개념들이 나오고요.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관광개발 계획 및 정책 수립을 할 때는 또 뭐 수요 예측이라든지 개발 규모 산정이라든지 사업 타당성 분석, 경제성 평가 같은 어떤 계량 경제학적인 분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어떤 그 통계상의 어떤 계산을 갖다가 이제 요구를 해요. 근데 그 엑셀 쓰시나요? 엑셀? 엑셀을 통해서 요걸 갖다 또 계산한 그 안에 또 있어요. 엑셀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그 IRR이라든지 내부 수익률이라든지 뭐 이런 수익을 갖다가 분석을 할 때 그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뭐냐면 그 보통 보면은 이제 뭐 경상북도에서 뭐 울릉도에다가 뭘 할 것이냐, 아니면 저쪽 그 해안가에다가 뭐 지을 것이냐 할 때 어떤 그 초이스를 할 때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더 판단을 할 때 어떤 것을 갖다가 좀 더 타당성 있게 할 것인가 할 때 이런 분석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보여드리고요. 아무튼 그리고 보통 뭐 이제 뭐 관광 호텔 뭐 이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이러한 그 계량 경제학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더군다나 요새는 요건 이제 좀 금융 쪽하고도 많이 연결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 뭐죠? 리츠 산업 아세요? 리츠 산업. 그래서 그 대규모 호텔 단지를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그 호텔 피지빌리티 스터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이러한 그 계량 경제학 기법들 갖다가 많이 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수학적인 기법들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그 어떤 그 동문 하나는 석사를 같이 졸업을 했는데 저도 그때는 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호텔 피저빌리티 스타디를 갖다가 굉장히 그걸로 이제 논문 대신에 그걸 쓰더라고요. 호텔 타당성에 대해서 막 하더니 한국에 와가지고 도이치뱅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뭘 하냐면 은행에서 이게 돈을 가지고 이제 호텔 투자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할 때 그것에 대한 그 타당성, 그게 타당한지 안 하는지 여기서 빌려주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 다른 무슨 에셋 회사인가 그런 거 갖다 놓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호텔 쪽 그 분야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그 REI츠 그런 시장 쪽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건강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그 문제 해결, 문제 처방식 어떤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일 먼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그 뉴스 같은 데도 많이 나오죠. 무슨 용인 경전철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그 인프라 사업 같은 거 할 때 꼭 등장하는 게 뭐예요?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비용 편익 분석하고 같이. 근데 지금 여기서 하도 그 국세의 그 누수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제는 저 잘못하면 구속되죠. 지금 관련 법안도 바꿔가지고 지금 아무튼 그 비용 편익 분석하고 경제적 효과 분석 요것이 이게 그러한 방향성을 보여주긴 하는데 근데 100% 그게 딱 맞아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저거를 갖다가 이제 효과 분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좀 많이 또 틀려지겠죠. 그래서 경제적 분석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쓰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자원에 대한 배분 그리고 관리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보내주신 어떤 그 오늘 그 아까 그 시간 첫머리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뭐 합리적 선택 이론, 또 어떤 그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더 편익이 있게끔 사용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아까 뭐 여기 장하준 교수가 썼던 그런 그 멘트도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해요? 파레토의 우위인가요? 뭐 이런 개념도 나오죠. 그게 뭐냐면 그 구성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손해가 없이 한 사람, 그러니까 좀 더 편익을 가져가는 것이 편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어떤 그런 선택, 그것이 뭐예요? 파레토의 우위 법칙이죠. 그래서 어떤 그 자원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어떤 관리, 배분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학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안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기초적으로 알다시피 이제 뭐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 뭐 이해 관계자 간의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자원 배분에 대한 어떤 초이스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게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뭐 초이스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대부분 보면 또 그런 논문들도 많아요. 그 뭐냐면 probability 다루는 거 있죠. 확률. 해가지고 보통 그 여러분들이 그 다른 논문에서 보면 이게 무슨 뭐 리그레이션 분석까지 가지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직선해가지고 뭐 회귀 분석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회귀 분석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그 로그 함수라든지 뭐 이런 걸 써가지고 그 어떤 그 확률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분포를 하는지 그런 데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저도 나중에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개념이 안 오시는데 나중에 또 논문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싱가포르도 지금 복합 리조트를 짓고 있어요. 지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엄청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카오도 어떻게 해요? 카지노를 지어놓은 다음에 이제 마이스랑 연관시켜가지고 복합 리조트를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한국도 지금 인천에다가 카지노 짓는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더 가까우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전원한다고 사람이 오나요? 아니죠. 그러면 저희는 중국 시장을 결혼했으면은 중국에서 진짜 돈 있고 카지노를 자주 가는 사람들을 갖다 찾아가가지고 그런 샘플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그 직접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자주 가는 사람들, 또 멤버십 있는 사람들 찾아서 리서치를 한번 해봐야겠죠. 과연 이 사람이 카지노의 어떤 요인 때문에 여기를 갖다 가느냐, 과연 그 거리 문제냐, 아니면 카지노에서 제공하는 무슨 서비스냐, 아니면 어떤 그 카지노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게임의 종류냐, 아니면 뭐 어떤 이유 어떤 그 규제 같은 게 별로 없어서 한국으로 오는 것이냐, 뭐 이런 걸 갖다 다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싱가포르하고 마카오하고 인천하고 딱 봤을 때 이 세 개를 갖다가 그 어떤 걸 이 사람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틱을 이렇게 리서치 우리가 디자인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잖아요. 티킹한 거에 따라서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선택을 해요. 근데 세 가지잖아요. 선택하는 게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만족했냐, 만족하지 않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뭐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런 로그함수적인 어떤 기법을 쓰면은 이런 그 확률적인 어떤 기법을 쓰면 A에 비해서 B를 갈 확률이 몇 배가 더 높다. B에 비해서 C를 갈 확률이 몇 배가 더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쓰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요런 확률적인 것들 쓸 때는 이러한 그 직선에서 우리가 구현되는 무슨 팩터 아나리시스나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요인 분석이라 하나요?
요인 분석이라든지 회귀 분석에서는 이게 수렴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한 지점에 이렇게 수렴된다는 그런 개념을 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요 각도가 다 틀리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면 요게 1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여기가 아마 2분의 1이면은 이게 기울기가 이게 곡선이 쫙 되는 게 따라서 여기는 어때요? 이게 뭐 3.5도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의 방법론은 그러니까 그 분석법은 이런 확률식으로 표현한다는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요 개념만 알아도 돼요. 예, 그래서 요런 어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자원, 그죠? 그 카지노라는 어떤 서비스 자원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어떤 경쟁력을 갖다가 키우느냐, 예. 그리고 요걸 갖다가 리서치를 돌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경쟁력을 갖다 높이느냐 할 때 이런 그 계량 경제학적인 어떤 그 방법을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확률식 쓰는 게 보통 보면은 이게 초이스 모델 있죠. 예, 초이스 모델에서 저런 걸 많이 써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항목별 카테고리냐 아니면 한 개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몇 퍼센트의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어디를 갖다가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하느냐 할 때 저런 그 기법들을 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죠. 조순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원 분배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 사회적 문제가 뭐고 또 이걸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그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경제학의 응용 분야, 그러니까 근데 관광 경제학은 경제학의 응용 분야인데요. 경제학하고는 정확히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어떤 그런 이론들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관광에 쓰이는 그런 재화들의 특징들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관광객 있죠. 관광객도 이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어딜 가가지고 경험을 갖다가 소비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산재와는 좀 다른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공공재이면서도 사유재도 있고요. 그죠? 공공재 주위에 사유재가 있잖아요. 그죠? 호텔, 그러니까 국립공원 옆에 국립공원 공공재죠. 보통 사유재들이 취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복합재의 형태를 또 띠고 있죠. 왜냐하면 패키지 같은 거 보면은 여러 회사 것들을 갖다가 모아서 하나의 그 패키지를 해가지고 그 소비를 하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재화의 고유성이라든지 수요 공급의 특이성 때문에 이제 관광 재화를 이제 따로 관광 경제학이라는 분야를 갖다가 이제 한번 그 일반 경제학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효용하고 이제 편익이라는 어떤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효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재화 용역을 갖다가 소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돈을 주고 소비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어떤 그 만족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만족을 수치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기수, 카디널 유틸리티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오디널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보통 보면은 이 순서적보다 대부분 숫자로 표현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서치를 할 때는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요 기수 요거로 표시하면은 요 순서적으로 변환이 가능해요. 근데 오디널 유틸리티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기수적 표현으로 변환이 가능하지 않아요.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그 리서치 메서드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측정 단위 같은 것들도 맨 처음에 이렇게 어떤 논문이 똑같은 논문이라도 어떤 그 설문이라든지 그 자료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 유닛 오브 아나리시스, 그러니까 샘플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몇 단계로 이렇게 걸쳐가지고 크게, 그러니까 몇 단계로 걸쳐가지고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값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샘플이면 굉장히 좋아요. 그 데이터가. 왜냐하면 그것은 저런 그 기수적 효용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등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캐테고리까지 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목별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항목이나 저런 순서로 나타냈던 거는 절대값을 갖고 있는 쪽으로 가요, 못 가요? 등간 쪽도 못 가죠. 예, 그런 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수적 효용, 선수적 효용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편익이라는 것은 이제 만족을 어떻게 해요? 이제 화폐 단위한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편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화폐 단위도 결국 뭐예요? 저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리서치적인 어떤 그 시각으로 보면은 저것도 하나의 측정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관광경제학은 이제 주요 접근을 이렇게 보면은 미시적인 접근이 있고 이제 거시적인 어떤 접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더 10분 쉬었다가 또 할게요. 예. 아니, 무슨 얘기냐면 맨 앞에 거 저거는 이제 그때 뭐냐면 이제 올림픽 유치돼가지고 좋다. 이제 뭐 춘천 이제 부동산도 뭐 올라가고 뭐 경제적 효과 엄청나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올림픽 그 파급 효과가 이제 엄청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8개 그러니까 이제 뭐 80개국 선수단이 뭐 2,500명에다가 뭐 관광객 20만 명에 뭐 1인당 30만 원 소비하고 관광 산업 생산 유발 효과가 이제 6,684억,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 뭐 2,799억, 고용 유발 효과 뭐 9,000명,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강원도는 뭐 11.6조에 뭐 고용 유발 효과는 뭐 14만 명에 14.1만 명. 그리고 SCO, 그러니까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속철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렇게 생기고, 그죠?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뭐 토지 실거래가가 하락했었는데 뭐 집가도 오르고, 그죠? 뭐 한 평당 60에서 70만 원, 휘닝시스는 뭐 30에서 40만 원까지 올라갔다. 역대 올림픽 수지 추이가 보면은 뭐 나가노 흑자 불구하고 적자설이다. 지금까지 지정난. 그리고 이제 밴쿠버도 그렇고 레이크 플레이트 시티도 연간 200만 명 부자 도시가 됐다. 릴레하메르는 4천억 원 흑자. 토리노는 고용이 연평균 0.2% 성장했고, 뭐 평창 유치원은 뭐 스폰서십으로 이제 뭐 기념용품이라든지 복권으로 1,500만 달러 수입 예상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것이 요 얘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그냥 얘기만 하니까 그냥 우리가 듣고만 있는 거죠. 예,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 그랬죠. 했을 때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컨벤션에 관한 이야기예요. 컨벤션에 관한 이제 그 똑같아요. 이게 어플리케이션만 컨벤션이고, 여기다가 만약에 메가 이벤트 해가지고 누군가가 평창 올림픽에 대한 효과가 어떤지 한번 또 볼 수도 있겠죠. 예. 봤을 때 뭐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호스트가 누구냐, 산업을 뭐로 묶느냐, 이 두 가지가 문제 제기였어요. 예. 근데 아무튼 오늘 저희가 보려는 건 그것이 아니니까, 그죠?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썼느냐를 보고선 산업을 묶은 거예요. 누가? 호스트들이요. 폴린 델리게이트하고 컨벤션 호스트들이 돈을 어디다 썼느냐에 따라서 요 파급 효과를 갖다가 요 프린팅하고 오디오라든지 좀 넓혀 볼게요. 그래서 뭐요? 지출. 폴린 델리게이트하고 컨벤션 호스트죠. 평창 올림픽은 뭐예요? 선수들하고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하고 그 비지터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디다 돈을 썼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뭐예요?
컨벤션이니까 뭐 프린팅하고 뭐 붙여놓은 퍼블리싱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컨벤션 할 때 뭐 이렇게 책자도 나눠주고 뭐도 나눠주고 그죠? 관련 있는 것만 쭉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토탈 익스펜디처가 얼마다. 그래서 이것을 1인당 지출로 나눈 거죠. 예. 저희가 근데 또 보고자 하는 건 이거죠. 그죠? 보이시나요? 자, 이게 방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예요? 아웃풋, 그 멀티플라이어 나왔죠? 승수. 승수를 잡아가지고 이게 1달러당 얼마씩을 내느냐 이거예요. 아웃풋이 1달러를 투입했을 때 1.72, 그러니까 1달러 72센트 11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제너럴 섹터, 일반 산업 섹터죠. 여기는요. 만약에 평창으로 하면 아까 우리가 뭐 부가가치, 고용률 막 다 봤잖아요. 그죠? 보였어요. 부가가치. 여기는 이게 고용률, 인컴. 아, 이게 부가가치죠. 이건 생산량. 그죠? 예. 네. 그죠? 여기 뒤에 또 있어요. 텍스. 그죠? 얼마만큼 세율이 생기는지. 그죠? 임포트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입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요 어그리컬처 같은 거는 1달러 갖고 하려면 0.1119의 그 1119 센트만큼의 아니죠. 0.1119 달러죠. 예. 11.19 센트만큼의 뭐가 있어요? 수입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뭐 좀 빠졌는데 그냥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예. 그죠? 여기서 아웃풋, 인컴, 임플로이먼트 멀티플라이하고 그때요 랭크 해가지고 딱 보이죠. 예. 그래서 이게 랭크가 되게 또 랭크를 보고 정책을 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만약에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그러니까 올림픽 릴레이티드 인더스트리 섹터 해가지고 이걸 잡을 수가 있겠죠. 아까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단 지출하고 그 어떤 관광객 지출하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쓰는 돈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 근데 이제 방문객에 의한 그리고 또 그 1인당 얼마 지출이 얼마에 따라서 또 나눠야겠죠. 정부에서 쓴 돈, 그 참여하는 사람들, 그 비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부가가치 제일 높은 게 어떤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는 쇼핑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퍼스널 서비스, 그죠? 근데 만약 여기 이제 이거 마이스니까요, 그러니까 마이스로 이게 통일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부가가치가 제일 높아요. 이게 그 다음에요. 이게 뭐였죠? 이게 없어버렸네. 그러니까 인컴이 제일 많은 건 뭐예요? 여기서. 미셀레니어스 서비스하고 인시덴탈 투어 트랜스포테이션이죠. 무슨 뭐 이렇게 뭐 택시라든지 뭐 이렇게 그 교통수단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제일 높아요. 인컴이요. 그다음에 인플로이먼트 고용률은 뭐가 제일 높아요? 레스토랑이죠. 그 만약에 마이스 산업을 갖다가 정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세수를 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유출을 하면서 고용률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컨벤션 주변에 시설을 어떤 걸 갖다 제일 많이 집어넣어야 되냐고요. 식당 관련하고 그 다음에 쇼핑센터도 옆에 같이 붙여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싱가포르에 생긴 그런 복합 리조트라는 것들이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랭킹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뭐 생산성이 제일 큰 거, 아웃풋이 제일 큰 것이 뭐냐? 이걸 주로 할 때는 그 정부의 정책은 이제 그쪽 랭킹을 찾아서 헤매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인컴이 근데 여기 딱 보면 뭐예요? 일반 쪽이 더 높아졌죠.
에듀케이션하고 메디컬 서비스가 더 높아요. 인컴이. 이 마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예, 그래서 이게 직접 효과, 이게 간접 효과. 그러니까 이게 파급돼 가지고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련 효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는 이제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관련되지 않은 산업들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지금 잠깐 저랑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뭐죠? 그 직접적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서 쓴 돈들, 예. 그게 이제 직접 효과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그것도 이제 또 따로 이렇게 그 항목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이게 딱 보고 랭킹에 따라 이게 어떤 부분을 갖다가 더 이게 주요 현안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뭐 인컴도 잘 안 나오고 밸류도 안 되고 아웃풋도 안 되고 뭐 인플로이도 안 돼요. 산업이 있는데 딱 보니까 되게 성가신 산업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양화 시키겠죠. 예. 국가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뭐 무슨 뭐 재직업 교육이라든지 뭐 어떻게 옮기니까 딱 보니까 뭐 종사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하기가 쉽겠죠. 예, 뭐 대체 산업 같은 거 뭐 차라리 수입해 가지고 쓰는 게 더 나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산업 재개편을 이걸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딱 보면 자기네들이 가장 굉장히 많이 그 효과가 있는 것들 아닌 것들. 근데 요 경제적인 것만 보면 안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이건 어때요? 국악, 뭐 전통산업, 뭐 놋그릇 만들고 뭐 이런 거, 식기 만들고 이런 거. 이게 있을까요? 그런 게? 만약에 이게 뭐 되게 뭐 전통이라든지 국악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막 이렇게 들어갔는데 막 제일 하위로 나와서 이거 없애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뭐 복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뭐 복지나 사회나 문화 산업도 이게 막 낮을 수가 있잖아요. 개발도상국 이전에 그 어떤 그 더 개발도상국도 아닌 그거보다 더 못 사는 사회면은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 문화도 공공재가 되는 거죠. 공공재로서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투입하는 거 막 이런 것들요, 그죠? 예. 요새 그런 거 또 문제가 많잖아요. 무슨 뭐 민영화, 그러니까 민영화냐, 뭐 공영화로 계속 가느냐. 근데 그런 거를 갖다 딱 하는 게 나은지 뭐 현재 그런 지표가 있나요? 좀 이렇게 딱 도표화되는 어떤 지표화된 걸 딱 보고서 하면은 판단하기가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지표라든지 이런 인덱스가 없으니까 이제 뭐 그 인천공항 같이 굉장히 그 흑자에다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것도 막 매각하려고 하는 거죠. 예. 무슨 뭐 부패가 심하다 막 이러면서 예. 뭐 생산성이 없다 막 이러면서 근데 막 했더니 막 아웃풋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요. 공기업인데. 예. 아무튼 그래서 뭐 요거는 그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저 랭킹에 따라서 어떻게 그 위에 이런 그 만약에 국가 세수가 모자라요. 그죠? 그러면 국가 세수가 굉장히 많으면서 다른 그 고용률이라든지 부가가치 지수도 같이 봐가면서 그게 그 점수를 갖다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텍스가 많은 산업 뭐예요 여기서는요? 케미칼이 되네요. 근데 여기 관련 있는 산업 중에서는요. 퍼스널 서비스가 굉장히 세수가 굉장히 많죠. 그죠? 예. 그리고 컬처 앤 레크레이션 서비스하고 비즈니스 컨섬션하고요. 그죠?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관광경제학에서는 이런 미시경제학적 조건하고 이제 거시경제학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경제학적 조건은 보면은 뭐 그 관광자 행태에 대한 연구, 그래서 효용 및 비용에 대한 분석, 그렇죠? 그리고 수요 함수 도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관광 공급자의 형태와 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해가지고 자원 공급 및 관리에 대한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 가치 분석, 아주 이제 이게 보통 저희가 배울 건 이제 자원 공급 관리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제 자원 가치 분석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앞에 보여줬던 뭐 산업 연관 분석은 이렇게 이 정도로만 끝내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제 가격 결정, 이용 밀도, 만족도 변화, 이것은 이제 이제 다른 시간에 이제 좀 더 많이 배울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자원의 공급 및 관리, 그리고 어떤 자원 가치 분석이라든지 또 자원의 어떤 자원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할게요. 그리고 거시경제학 접근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 관계해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인문적인, 그죠?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것이 다 포함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 소득이라든지 투자 고용 뭐 이런 국가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바로 거시경제학 접근이죠. 여기서는 이제 경기 변동하고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경제와 관광 산업과의 관계에서 수용국과 송출국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라든지 국제 수지라든지 어떤 뭐 중소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페이지 이제 109부터 이제 132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이제 그 관광 재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재의 특징은 이제 공공재로서의 어떤 관광재가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광재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공공재이면서 뭐예요? 사유재적인 성격의 재화가 혼합된 재화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등재고요. 그래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어때요?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소득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뭐가 있죠? 사치제잖아요, 사치제. 그래서 그 뭐죠? 그 카니발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그 크루즈, 고급 크루즈 시장. 거기 그 사장은 그 자기네들 분석을 해봤더니 이 크루즈 회사의 경쟁사는 어디 같아요? 걔네들이 경쟁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코카콜라는 자기의 경쟁사가 뭐라 그래요? 그죠? 물 시장이죠. 근데 방금 제가 이거 우등제이고 사치제라고 그랬습니다. 관광제가요. 그리고 그런 사치제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띠고 있는 게 카니발이라는 그런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 크루즈예요. 고급 크루즈 시장이에요. 경쟁사를 다이아몬드사 드비어스라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사치품으로 불려지는데요.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예전에 그 하와이 대학에 쓰는 그 텍스트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라우치인가 누가 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과연 사치품이냐 해가지고 전 세계 그 사람은 이렇게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전 세계에서의 어떤 수요에 따른 탄력성 그리고 가격에 따른 탄력성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딱 봤더니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기를 사치제의 형태를 보이다가 우등제의 형태를 보이다가도 이게 더 사람들이 수입이 올라가고 더 잘 살게 되면 일상제로 또 변해요. 이거는 이제 한 시기만 똑 떼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어떤 리서치 부분을 더 자세히 보면은 그렇고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탄력성하고 탄력성하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요랑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이게
그 나라별 그리고 대륙별 그리고 마케팅비 얼마에 쓰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한 20년, 30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크라우치라는 사람이 연구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수요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그러니까 재화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관광재는 복합재죠. 예. 복합재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래서 왜냐면 뭐예요? 뭐 패키지를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복합재라는 그런 그 어떤 이 복합재라는 이런 그 개념 하나만 가지고도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하와이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복합재 개념하고 멀티 데스티네이션하고 같나요? 틀리죠,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요거 연구를 하다가 멀티 데스티네이션 해가지고 어느 그러니까 하와이 딱 보면 어느 섬에는 사람들이 뭐 3일을 넘었는데 여기는 왜 반나절밖에 없는지. 예.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온 게 렌트라는 개념이야. 예. 렌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기 스페링이 이게 지금 뭐죠? 그 자동차 렌트에 따른 게 아니라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집가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말은 이게 일본어로 또 번역돼 있어가지고 좀 쓰기가 그런데 여기 이 데스티네이션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그 어트랙티브한 면들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이 섞여는 있지만 그 렌트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뭐 가격을 갖다가 조절도 할 수 있고 그죠? 이 재화의 성격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개념들이 또 있더라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 복합재하고 멀티 데스티네이션하고 이거 비교하면서 어떤 재화의 어떤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개념 쓰는 이런 논문도 우리가 하나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멀티 데스티네이션이어야지만 나오는 하나의 개념이니까. 그죠? 이 재화의 특징을 갖다가 같은 거 중에 뭔가 하나 섞여 있어요. 그죠? 그 어트랙티브한 거를. 그죠? 예. 이 개념도 어떻게 보면은 리테일 마케팅 하고 공항 리테일하고 공항 또 거리 요거 세 가지 리테일 공항 리테일 이동거리 요거에 대한 논문들이 좀 비슷한 이론을 가지고 써요. 그래서 동네 리테일 가게가 어디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초이스하는 거 하고 공항 위치에 따른 그래서 여기서 교통하고 교통경제학에서도 이런 개념 많이 쓰고요. 그리고 관광의 이동거리는 보통 보면은 이런 개념도 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거리에 대한 얼마나 자기가 소비를 하는 그런 위치가 어느 정도 많이 떨어져 있냐에 따른 그런 논문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롱홀하고 롱홀하고 숏홀 헐리데이 해가지고 나온 것도 있어요. 뭐냐면 미국이 있어요. 하와이에요. 서부에서 가는 사람하고 동부에서 가는 사람하고 비용 그러니까 원래 비용으로서 가격이 높잖아요. 그죠? 여기서 가는 게 가격이 더 높잖아요. 그럼 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경제학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뭐예요? 떨어지죠. 예. 그죠? 근데 가격이 같아요. 똑같은 건데 여기서 가는 거랑 여기서 가는 거랑. 그죠? 아니 상품은 같은데 가격은 틀릴 거 아니에요. 여기가 더 싸죠. 걸리는 시간도 예, 약간 짧겠죠. 예. 그리고 옛날 배 타고 갔을 때는 한 15일 걸린 걸 요새는 반나절이면 가죠. 예. 근데 멀리서 온 사람이 더 많이 머무르고 더 많이 쓴대요. 요런 연구. 왜냐면 관광지가 이게 거리 마찰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연구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보통 그 공급이 또 공공재기 때문이 아니라 보통 비탄력적이에요. 예. 이제 뭐 상당수 관광재가 비탄력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그 재화가 많고요. 인문자원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뭐 경복궁이라든지 그 뭐 이런 그 자연자원일 경우 그럴 경우 그런 성격을 더 많이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그 재화가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이제 그 캐링 캐패시티는 배우셨나요? 캐링 캐패시티 해가지고 왜 수용력 조절하고 그런 거. 예. 그래서 한정된 재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정된 재화이고 그러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이제 한정된 재화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용력 그 캐링 캐패시티 그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온 거죠. 예. 그리고 건강 사치제이므로 수요의 가변이 크고 또 수요가 변덕스럽죠. 예.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그 유행을 갖다 또 많이 타고 그리고 수요 탄력성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의 어떤 그 변화가 굉장히 큰 유행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유제 공공재 성격이 혼합되어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사유제 공공재가 혼합되어 있는데 또 경제재는 또 이제 그 공공재와 사유재가 이게 두 가지를 또 경제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공재 성격 중에 보면 이게 소비가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타사한테 똑같이 편익이 들어간 재화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공공재의 특징을 보면 비배제성, 비경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배제성은 뭔가요?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소방서가 와가지고 꺼줘야 되죠. 근데 제가 소방서를 안 냈어요. 그렇다고 안 꺼줬어요. 그럴 수 있나요? 근데 그 케이스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미국에서는. 아니 어떻게 공공재는 비배제성 누구한테나 다 동일하게 경찰 서비스, 뭐 국방 서비스 그리고 뭐 주민센터에서는 모두 서비스 뭐 이런 거 있죠. 행정 서비스 같은 거 누구나가 다 한국 국민에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배제할 수 있냐고요. 배제 못하죠. 근데 이제 특이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음 주쯤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2009년인가? 아니 2009년인가 2010년인가. 근데 그게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가 있는데 그 시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소방 업무까지 볼 수 있는 그 시설을 갖다 못해서 옆에를 용역을 줘가지고 대신 한 거예요. 근데 불이 났는데 와가지고 소방사를 안 냈기 때문에 딱 보더니 옆에는 불을 다 꺼졌어요. 그 집만 활활하게 그냥 보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갔어요. 사람만 구해주고.
그런데 그걸 왜? 근데 미국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럼 좀 큰일이 나겠죠. 예. 여론이 뭐 이렇게 근데 걔네들은 그게 막 굉장히 어떤 그 철학적 논지까지 가가지고 막 컨트로버셜하게 막 이렇게 논의가 됐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꺼주면 아무도 안 낸다 이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사회에서. 그럼 다 나중에 불 났을 때 그때 돈을 내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실제로 거기서 또 그랬거든요. 왔는데 안 냈다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돈을 낼 테니까 꺼달라고 했는데 안 꺼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그 논의가 됐었다고요. 아무튼 그것이 이제 그 비배제성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배제할 수 없죠. 이건 배제를 했죠. 공공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비배제성은 이제 그렇게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비경합성.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뭐 역사 경관이라든지 뭐 도심 공원이라든지 써도 이게 재화량이 줄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관광자원의 경우 국립공원 같은 건데 뭐 여러 사람 이용했다고 해가지고 뭐 없어지진 않는데 이게 황폐화되죠. 예. 그래서 일정 수준의 배제성을 갖다가 도입을 한 게 어떤 뭐죠? 안식년제도 있죠. 예, 지리산도 옛날에 뭐 못 올라갔었나요? 그리고 저 수락산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입산 금지시켜 놓고 그러한 안식년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요새 문제가 많이 된 게 낚시 허가증 그거 있죠. 근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납으로 된 그 찌인가요? 추인가요? 그걸 써가지고 전 국토가 해안가에 납 중독 예, 거기까지 갈 정도로 그 해양 생물체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막 바다에도 납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거 뭐 바꿨어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그 산행과 함께 낚시가 굉장히 국민 레저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데 저 허가증을 갖다가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반발을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 논의는 되고 있는데 지금 하진 않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입장 인원수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최적 수용력 분석하는 것이 이제 캐링 캐패시티 해가지고 이런 이제 자원 관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정말 많이 배워요. 예. 그리고 이런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데 이제 사유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중공공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도의 그 배제성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게 그러니까 12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네. 126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이제 맨큐하고 이게 머스그레이브라는 사람들이 그 분류해 놓은 그 학자가 분류해 놓은 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역시 이게 그 이론적인 분류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때와 그 어떤 정책을 따라 어떤 나라 그러니까 나라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피느냐에 따라서 요 분류가 달라지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런 그 이제 공공재와 아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그리고 이제 경합성 그러니까 그 이용의 경합성과 이용의 배제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제 분류해 놓은 어떤 그 재화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관광지의 어떤 공공적 특성을 보면은 그 시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생기는 법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적 비배제성 그리고 비경합성 등 공공재적 특성이 강한 관광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공재적 특징은 역시 시장 실패를 발생시키는 핵심 요소인 거죠. 저기 보면은 준공공재 그리고 공유자원이죠. 그리고 그 독점제로서의 준공공재 그리고 순수공공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장의 실패를 낳는 하나의 그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은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이라든지 어떤 관여가 필요한 그런 재화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럼 이제 공공재적 특징이 강한 관광재하고 일반 경제적 특징이 강한 관광재의 사례가 뭔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사유재적 특징이 강한 관광재는 뭐죠? 저 앞에서 보여줬던 건 이제 뭐 문화자원, 자원자원 뭐 이런 건데 사유재적 특징이 강한 그 관광재는요. 여행사, 호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관광사 분류해 무슨 뭐 특산물 판매하는 데라든지, 그죠? 예.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면세점은 공공재인가요? 사유재인가요? 뭐 책에서도 안 다루고 뭐 그냥 뉴스에 가끔가다 한 번씩 나와요. 분기당 한 번씩은 나와요. 면세점은 공공재예요, 사유재예요? 그죠? 맞았어요. 면세점이 관광 법규에 따르면 그 설립 목적이 한국의 그 특산품이라든지 공산품을 외국 사람들한테 면세로 알려서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근데 그 방송에서 나올 때 그런 얘기 안 하죠. 뭐 옛날에도 400불이었는데 여태까지 400불이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근데 국외 여행 나가는 사람들한테 백사라고 그 면세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프랑스 명품사라고 뭐 이태리 명품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원래 그 면세점은 관광공사에서 밖에는 운영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공항 가면은 관광공사 운영 면세점 하면 좀 그게 더 이상하죠. 저희가 보기에는 딱 갔더니 인삼, 그죠? 정관장, 한 김치 막 이런 거 주로 많이 팔잖아요. 한국 담배 이런 거, 그죠? 근데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래서 면세점에 한국에서 파는 그 국가 언락된 그 스마트폰도 많아야 되고, 그죠? 정작 그 제 보조금 많이 줘가지고 풀릴 때는 거기에요. 예, 그래서 막 중동 사람이 내 사람 막 미치거든요. 막 그런 전자제품 보면은. 예,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사갖고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된 게 이제 그 루이비통이나 뭐 이런 때에 그 대리점을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제가 국가는 그걸 면세를 해주고 있고, 그죠? 보통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400만 원짜리 백 팔면은 360만 원은 프랑스로 간다면서요. 수익에.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게 공공재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 정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 사유재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 인터뷰 할 때도 그렇고 기자들이 이렇게 아니면 이제 앵커들이 얘기를 할 때 뭐 20년째 무슨 400불에서 제자리입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예. 원래는 그 면세점을 만드는 의도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롯데랑 신라랑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유재적인 어떤 그런 재화로서 이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관광 법률상에는 그게 유권 해석이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공재적인 성격이 더 강하지 않을까. 예. 지금 우등재라는 얘기 아까 했었죠, 그죠? 그래서 보석과 사치품이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수요 증가폭 더 커지고 소득에 대한 수요 탄력성 크고 그리고 복합재요, 그죠? 예, 그리고 공급 비탄력적. 예. 아까 공급도 뭐 어땠어요? 공급이 탄력적이었어요, 비탄력적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죠? 예, 공급도 비탄력적이었고, 그죠? 상당수의 관광재가 그래요.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수요에 대한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공급이 비탄력적인 거죠. 그리고 그 호텔 테마파크, 그러니까 항공 좌석 등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런 그런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즈널리티라든지 그 뭐예요, 가격의 어떤 그 예측 같은 게 되게 불가능하죠. 그게 뭐냐면 그 성수기하고 비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항상 그 시즈널리티가 그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한 그 관광 상품이라든지 어떤 관광 마케팅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잘 잘 뚫고 나간 회사가 하나 있죠. 한국에 보면은 오션파크인가요? 거기 어디죠? 그 예전에 그 걸고 대명리조트인가요? 비발디 파크요. 예. 오션월드.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봄하고 가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이 회사는. 그래가지고 공급을 갖다가 근데 할 때까지 다 했죠. 그러니까 컨도미니엄 공급 다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더 이상 갈 데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지금 그 대명리조트 그룹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유통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자꾸 저걸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 뭐죠? 그 저가항공사 하고 저가항공사를 통해서 근거리에 있는 그 해외가 아니라 국외죠. 그 괌이나 뭐 이런 그 발리나 이렇게 그런 데다가 자기네 리조트를 갖다 세워서 저가항공사로 나르면은 그 회원권이 어떻게 돼요? 프리미엄이 계속 붙겠죠.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도 콘도를 쓸 수 있는 아마 그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이제 아마 그 지금 관광공사 그 관광 레터인가요? 거기 보면 그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확 하지 못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인수를 하려고 그러고 하다가 지금 어디랑 지금 조인트를 해가지고 뭘 하고 있을 거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게 항공사랑 운영하고 국외에 그렇게 짓는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는 이제 장기 수요 예측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뭐 역사문화자원, 국립공원 이런 것은 이제 공급이 늘어나진 않죠. 그래서 그런 대용으로 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관광 특구 같은 거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런 관광 단지 특별 뭐 이런 거 지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공급이 없기 때문에 공급을 갖다 늘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하나의 정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수요의 가변성이 크죠. 그래서 계절적 변화가 크고 그리고 수요 예측이 일반 경제제보다 더 어렵고요. 그리고 장단기 수요 예측이 그 항공사, 여행사, 호텔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래서 그 블록 설정 관련 단기 수요 예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수요 예측 같은 거라든지 타당 분석이 안 되면은 이제 그 이러한 그 국내 어떤 그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문제점이 많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국립공원 무료 개방이라든지 여수 엑스포, 양양공항, 알펜시아 리조트 그리고 이제 영국 그 밀레니엄 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제 독일 하노버 엑스포 같은 거. 양양공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뭘로 지금 헤쳐나가려고 그러고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저기도 혹시 그 항공사, 저가항공사인가 그걸 갖다 저기서부터 이제 취향하는 걸 갖다 만들려고 그러고 지금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래서 이제 그 여태까지 굉장히 그 돈을 누수가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갖다 되게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굉장히 한산했었는데 요즘 많이 찾으러 온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알펜시아 클럽 같은 게 분양이 안 됐죠, 많이.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분양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평 뉴타운 제가 예전에 좀 살았었는데 거기가 이제 한 만 몇천 가구였는데 1000가구가 분양이 안 된 거 아시죠? 예. 근데 이제 대형 평수 위주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1000가구 옛날에는 그냥 1000가구를 갖다가 미분양분 판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내놨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5개씩, 6개씩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다 팔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공급을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한 거죠. 근데 거기도 이제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 예측이 되게 잘못됐었던 데였어요. 그래서 펜시아 같은 경우는 좀 여기도 국립공원도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막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게 뭔가요? 복합리조트하고 테마파크 합해가지고 지금 영종도만 해도 지금 한 4개인가 5개인가 지금 있죠. 지금 들어올 예정인 그런 사람들. 그리고요. 지금 뭐 부산이라든지 저 전라도 쪽이라든지 해가지고 전국이 지금 테마파크하고 복합리조트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한 30개도 지금 넘게 생길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걸 갖다가 이제 다 앞에 그러니까 어떤 당위성으로 내세우는 건 이제 중국 관광객들 뭐 유치한다 이렇게 하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죠. 예. 이건 이제 캐링 캐패시티, 그러니까 최적 수용력을 갖다 넘어선 그런 데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여수 엑스포죠. 밀레니엄 돔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영국에서도 국외에서도 수요 예측을 실패해가지고 놀이공원 롯데월드 같은 테마파크를 갖다 원했는데 교육적인 어떤 그런 공원을 지었어요. 근데 저쪽 지역이 지금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부유한 계층이 사는 데가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남서부 쪽이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그래서 다시 안에 다 뜯고서 다시 개장했잖아요. 요 작품은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거의 뭐 실물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요즘 뜨고 있는 조각가죠. 다시 개장을 했고 하노버 엑스포 같은 경우 21세기 최초의 어떤 대규모 국제 행사인데요. 하여튼 엄청난 10억 1조 원 적자. 그래서 실패한 메가 이벤트 돼 있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왜 메가 이벤트나 이 대규모 관광 개발을 말하는 이유가 뭔지 뭐 저거죠. 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6월달에 하는 거 잘 찍으셔야겠죠. 그래서 정확히 뭘 저 사람이 자기 업적으로 남기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탄탄한 살림을 갖다 꾸려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시고 뽑으셔야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